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믿었던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힐 뻔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컸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께서 부족한 거 없이 곱게 키워주셨습니다. 와, 너 이거 뭐야? 이 가방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브랜드잖아. 너 이거 짜가 아니고 진짜야? 너 몰랐어? 경선이네 집 이런 거 되게 많아. 연예인들이 드라마에서 입고 나오는 옷도 막 굴러다닌다니까? 아버지께서 영화 제작이랑 엔터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해외에 출장을 많이 나가셔서 외국에 다녀오실 때마다 가방이나 옷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거기다가 아버지 주변 분들이 집으로 선물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집에는 물건이 넘쳤습니다. 진짜? 나 경선이 너네 집 한 번만 놀러 가봐도 돼? 우리 엄마 아빠는 가방이니 옷이니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사주지도 않고 난 매일 언니한테 물려만 입는다니까. 그래, 나도 형제 없이 혼자라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좋아. 오늘 우리 집에 같이 가자.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 가자고만 하면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외롭다고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좋아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거의 매일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헐, 이 원피스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입고 나오는 거 봤어. 우와, 진짜 예쁘다. 나 이거 한 번만 입어봐도 돼? 마음에 들어? 그럼 너 가지고 가. 안 그래도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옷장에 넣어놓기만 했거든. 대박. 경선이 너 진짜 최고다. 나 같으면 내 스타일 아니어도 연예인이 입고 나왔던 거면 그냥 입고 다녔을걸? 경선이 너는 진짜 착한 거 같아. 난 안 입고 다녔어도 누구 줄 생각은 절대 못했을 거야. 근데 경선아, 나도 이거 입어봐도 돼? 에이, 착하기는 뭐. 내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선물로 들어온 것들인데 뭐. 이쪽에 있는 것들은 나 안 입는 거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가도 돼. 다 새 거야. 내가 뭘 했어. 경선이는 다른 외동인 애들이랑 다르다니까. 애가 욕심이 없어, 욕심이. 저는 친구들이 저에게 마냥 착하다, 욕심이 없다라고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옷이니 액세서리니 그런 것들은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이 저렇게 저를 띄워주고 좋아해주니 진짜 친구가 된 것 같고 좋더라고요. 물론 친구 중에도 그런 저를 이용하려는 애들도 있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주변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다가와서 무조건 우리 집에 가져간다거나 제가 학교에 가지고 오는 물건 같은 걸 무조건 달라는 식으로 탐내는 애들도 있었죠. 마흔이 넘은 지금까지 기억이 생생한 게 중학교 때였는데 그날이 아마 운동의 날이었을 거예요. 같은 반 애였는데 학교에서 불량한 걸로 유명하고 저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 애였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저에게 친한 척 어깨동무를 하고 다가오더니만 갑자기 운동화를 바꿔 신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신고 온 운동화가 좀 작아서 그런데 이따 체육 시간에 네 운동화랑 좀 바꿔 신을 수 있을까? 너도 나 달리기 잘하는 거 알지? 우리 반이 이기려면 내가 좀 좋은 운동화 신어야 할 것 같아서 바꿔줄 거지? 내가 보기엔 네 운동화도 좋아 보이는데 전혀 작아 보이지도 않고. 누가 봐도 운동화가 작아 보이지 않는데 본인이 신은 운동화가 작아서 뛰지를 못하겠다고 엄살을 피우더라고요. 네가 몰라서 그래. 내 운동화는 싸구려라. 신고 한번 달리면 발바닥이 아프다니까. 네 운동화 그거 되게 비싼 거잖아. 나도 한번 신어나 좀 보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물론 그 아이와 친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진 운동화가 그렇게나 신어보고 싶다고 하니 한번 신어보라고 줬습니다. 사실 저는 똑같은 운동화가 집에 몇 개나 더 있었으니까요. 친하지 않은 애라도 하나 준다고 해서 저에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운동화가 필요한 애한테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그 일진 아이는 제 운동화를 신고 신이 나서 운동장으로 달려가더니만 그 이후 운동화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일진 아이가 신고 있던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집에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운동화를 보신 아버지께서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저에게 왜 그 운동화를 신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경선이, 너 운동화 그거 뭐야? 네 거 아니잖아. 네 운동화는 어디다가 두고 남의 걸 신고 왔어?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물건을 주변의 친구들에게 주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부모님은 이미 예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또 누구랑 바꿔 신고 왔나 보다 하신 거죠.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익숙해져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운동의 날이라 달리기 잘하는 애랑 바꿔 신고 왔다고 했더니만 아버지는 붉어진 얼굴로 답답하다던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 경선아. 그건 바꿔 신고 온 게 아니라 그 못돼 먹은 애가 네 운동화 뺏어간 거잖아. 안 되겠다. 내일 아빠가 학교를 찾아가서 운동화 달라고 해야지. 어릴 때야 친구들과 물건을 나눠 쓰고 양보하는 게 미덕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크면서도 자꾸만 제 물건을 남에게 퍼주고 있으니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내가 바꿔준 건데 다시 달라고 어떻게 해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아무리 욕심이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는 평생 손해만 보고 살게 돼 있어. 네 몫은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언제까지 다 퍼주기만 할 거야? 아이고, 애가 타고나길 저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남의 거 뺏어오는 것보다야 훨씬 나으니까 그냥 둬요. 그러다가 사회 나가서도 지 거 다 뺏기고 다닐까봐 그렇지. 당신도 알겠지만 세상이 어디 호락호락해? 아빠, 내일은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랬잖아요. 남한테 잘해줘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고. 그것도 적당히 하고 다녀야지. 에휴, 말해 뭐하냐. 이게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우리 경선이를 너무 풍족하게만 해줬어. 부족한 게 좀 있어야 욕심도 생기고 하는 건데.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 못 가져본 경험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저거 예쁘다, 너무 귀엽다 한마디만 하면 부모님께서 바로 사주셨거든요. 거기다가 컴퓨터나 삐삐, 핸드폰 등등 새로운 신문물이 생길 때마다 제가 알기도 전에 아버지가 미리 사서 선물로 주고는 하셨어요. 저야 우리 집엔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으니 그런가 보다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살다 보니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넘치게 해주신 거였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저를 위해서 해주신 거지만 그런 점이 장점이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욕심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다른 문제점이 또 있었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기도 전에 항상 뭐든 제 손에 들려있다 보니 저는 간절함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든 적당히 했습니다. 공부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크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원하는 삶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적당히 공부해서 성적 맞춰서 대학에 가고 직장도 처음 붙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그런 건지 뭘 해도 특별히 목표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결혼도 그랬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서 만나던 남자친구와 자연스레 결혼했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무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은 다르더군요. 남편은 부모님과 달랐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아들만 셋인 집의 장남이라 책임감도 강하고 남자다운 편인데 말도 없이 표현할 줄도 몰라요. 연애할 땐 그런 점이 남자다워서 좋았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남편의 그런 점이 외로워질 때가 많더라고요. 매일 부모님과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다가 결혼하고 아내가 되어서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내조를 잘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연애 시절 옆에서 남편을 보며 곁에서 잘 이끌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남편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남편은 저와 달리 형제가 셋인 집에서 자라 희생정신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남편은 명문대도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도 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당시에 시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연달아 있는 동생들 교육비만으로도 힘들어서 남편 등록금까지 내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대단한 게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직해서 동생들 학비며 부모님 대출까지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책임감도 강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신데 하나 단점이 손이 커. 우리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동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엄마가 일을 잘해서 손님이 많다고 딱 한마디 했는데 아버지께서 단번에 그럼 엄마더러 가게 해보라고 부추겨서 빚내서 가게 차렸다가 쫄딱 망했다니까. 그 빚 갚느라 내가 고생 좀 했어. 학교 다니면서 그 빚을 어떻게 다 갚았대? 대단하다 정말. 저와 살아온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에게 지나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기만 하며 자라온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편이 안쓰러웠던 저는 아내로서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 남편이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중 제일 처음으로 제가 남편에게 해준 일이 바로 서재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남편은 한 번도 자기 방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제가 셋이다 보니 항상 남편이 막내 동생이랑 같이 방을 썼대요. 보통 형제가 셋이면 제일 큰 형이 방을 따로 쓸 만도 한데 남편은 자신이 먼저 양보를 했던 거죠. 나는 학교 다닐 때 자기 방에서 통화하고 컴퓨터 게임 하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다니까. 내 방에는 내 물건보다 막내 장난감이 더 많았어. 막내 시동생이 늦둥이라 남편이랑 막내 시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막내 시동생이랑 방을 쓰면서 육아까지 병행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신혼집에 방 하나는 온전히 남편 혼자 쓸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 신혼집을 구해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얼만데 부모가 자식들 신혼집을 척척 사줘. 더군다나 우리 집은 아들만 셋이라 셋 다 장가만 보내려고 해도 내 허리가 휜다. 허리가 휘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요. 결혼 준비는 저랑 경선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효자였어요. 그랬으니 그동안 그렇게 알아서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살았겠지만 결혼할 때가 되니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조건 부모님이 남들만큼은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라면 자식이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아버지처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대학생부터 지금까지 줄곧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며 살았는데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분명 모아둔 돈도 없을 텐데 시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대충 시댁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대놓고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이 돈이 없기는 정말 없더라고요. 결혼 날짜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집을 구하겠다고 남편이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허름한 집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신혼이라도 둘이 살기에도 좁은 집에 월세를 구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남편이 그 정도로 돈이 없는 줄은 모르고 남편이 그냥 집을 보러 가자길래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도 함께였어요. 그런데 부동산 아줌마를 따라 들어간 집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평생 살면서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알고 봤더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혹여나 남편이 기분 상해할까봐 별말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밥부터 먹자고 말을 돌려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 몰라요.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가 월급이 얼마고 모아둔 돈이 얼마인지도 몰랐던 거죠. 저는 남편이 생각보다 돈이 없어서 실망한 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거야 제가 여유가 있으니 상관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됐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세아가 너는 어쩜 결혼한다는 애가 집도 보고 하는데 말이 그렇게 없니? 그리고 너희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건 어떻게 할지 상의한 거야? 집이야 당연히 남자 쪽에서 준비하는 거지 상의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해야죠. 암튼 우리 아들은 책임감이 강해도 너무 강하다니까. 세아가 내가 듣기론 너희 집은 다른 형제 없이 너 혼자라고 그러던데 그럼 친정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니? 상견례 때 보니까 사돈이 사업도 하시고 차도 외제차라 좋아 보이던데.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친정이 여유있는 것 같다고 돈 이야기를 하시니 저로서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니 오히려 잘 되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주셨으니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혼집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면 친정에서 준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인데 남자고 여자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모아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거죠. 어머 그래 역시 내가 상견례 날 사돈들 보고 확실히 부티가 난다 했어. 세아가 네가 그렇게 해주면 우리야 너무 고맙지. 신혼집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연신 그래도 되겠냐며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철이 없기는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제 마음대로 결정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결혼해서 제가 살 집이니 친정에서 당연히 해주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반응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공무원이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길래 결혼 준비 정도야 알아서 척척 할 줄 알았더만. 뭐? 신혼집도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참, 세상에 무슨 그런 부모가 다 있다니?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본인이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다고 잘난 척을 하기는 했어요. 평생 나란 일을 하면서 청렴 결백하게 사셨다고요. 거기다가 남편 자랑을 하시면서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회사라며 연신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자고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아들 다니는 회사 정도는 돼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벌써 생긴 지 50년이 넘은 회사인데 얼마나 믿음이 가요. 거기다가 대표님이 우리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명절이면 꼬박꼬박 선물을 보내신다니까요. 물론 아들 자랑하실 수 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정도를 넘어서 친정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영화나 찍고 연예인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회사가 요즘이나 알아주지 옛날에는 사업이라고 인정도 안 했다고요. 거기다가 저희 친아버지처럼 예술이라고 해오신 분들은 당신의 자부심에 대해 절대 모르실 거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날이야 상견례 자리이니 애써 참고 웃으며 좋게 넘어갔지만 그때 일로 아버지께서 시아버지를 썩 좋게 생각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일까지 생기니 더 마음에 안 드시나 보더라고요.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집을 누가 하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 취직했을 때 아빠가 독립하고 싶으면 아파트 사줄 테니까 독립하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때 그 아파트 지금 사준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제 애교에 안 넘어가실 아버지가 아니다 보니 아버지는 속상해 하시면서 못 이기는 척 제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오로지 제 머릿속에 남편과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꿈에 부풀어 무작정 아버지에게 집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아버지도 제가 먼저 뭔가 해달라고 이야기한 게 처음이다 보니 못 이기는 척 제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를 떡하니 사주셨어요. 남편은 처음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니만 제가 남편을 위해 서재방을 만들어 보여주니 너무 감동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내 인생에 이런 큰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 고마워 자기야. 내가 평생 잘할게.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서재 선물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사는 동안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했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분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기도 하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여러 번 대접했어요. 남편네 회사가 시아버지 말씀대로 중소기업이긴 해도 꽤 오랫동안 뼈대가 굵은 회사예요. 특히나 이모님들이나 대표님들은 몇십 년 동안 함께 일한 분이시다 보니 연세도 많고 옛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저는 한 번씩 아빠 찬스를 이용해 영화 티켓이나 콘서트 티켓이 생기면 남편 상사들에게 선물로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회사에서 상사분들의 애정을 독차지했어요. 이번에도 자기 덕분에 부장님이랑 이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덕분에 사모님들께 점수 좀 땄다고 다음번에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더라고. 좋아하셨으니 다행이다. 오빠 예쁘게 보셨으면 이번에 꼭 승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편 승진이었어요.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불사하는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내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말로는 남편 챙기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뭐하러 남편 직장 사람들까지 챙기냐고 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다 제 마음 같지 않더군요. 남편 말이 이번엔 무조건 본인 승진은 따놓은 거라고 했는데 남편 말과 달리 승진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 이유가 충격적이었어요. 회사 대표 딸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글쎄 회사에 낙하산으로 입사했다더라고요. 그것도 남편 상사로요. 남편이 승진했으면 됐을 자리에 그 여자가 들어온 거죠. 남편은 애써 제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아내로서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이 더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참 대단한 게 그런 상황에서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대표 딸이라는 여자,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회사 일도 잘 모를 텐데 힘들지 않아? 그런 남편이 걱정돼서 제가 한 번씩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며 밝게 웃었어요. 힘들 게 뭐가 있어. 대표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기 회사인데 자기 자식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마음 편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처자식 있는데 그런 거 따지면서 일할 군번이야? 뭐든 열심히 해야지. 평생 가족들 챙기느라 희생만 하면서 사는 남편이 안타까워서 저만은 남편에게 부담되지 않으려 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직장은 육아휴직이 가능하긴 한데 월급이 50%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애까지 있는 와중에 남편 월급만 가지고 세 식구가 살기가 빠듯하기는 했죠. 그럴 때면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남들 열심히 살 때 저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에 다닐 걸. 연봉이 높은 회사에 다녔으면 이렇게 남편을 혼자 힘들게 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 친구들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며 결혼하면서 아파트까지 사들고 왔는데 그 정도면 제 할 도리 다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가 매일 힘들게 출퇴근하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전보다 더 회사 일에 열심히인 게 눈에 띄게 보였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남편 머릿속에는 회사 일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의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일이 생기면 매일 출근해서 쉴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럴 때면 남편이 걱정돼서 새로운 실장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실장님 누구 괴롭히고 힘들게 하실 분 아니야. 오히려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그런지 일도 금방 파악하시고 멋있더라. 나이는 나보다 어려도 배울 게 많아. 오히려 남편은 새로운 대표 딸과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서 와서 생각도 열려있고 배울 게 많다며 항상 좋은 말만 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회사 생활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 서운한 건 제가 남편에게 하는 만큼 남편은 저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무뚝뚝한 남편과 살다 보니 자꾸 저도 모르게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남편에 관한 일이라면 뭐든 앞장서서 도와줬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항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나 가정에는 소홀해지더라고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면서 자기 바쁘지 저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딴에는 남편을 배려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언젠가부턴가 제가 원하는 거를 자꾸 참게 되고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원래 내가 뭘 원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남편은 뭔가 결정할 때 저와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까지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말도 안 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당시에 시아버지께서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은 돈을 모두 투자해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의 권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아버지를 돕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몇 달은 수익이 하나도 없어서 남편이 가지고 오는 돈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힘든데도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된 제가 나중에 친정에 이야기했더니 친정 아버지께서 싫어하셨어요.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장사의 장자도 모르면서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냐고요. 더군다나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권유했다는 게 더 싫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매번 부려먹기만 한다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친정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힘든 걸 보시면 친정에서 남편까지 미워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힘들어도 친정 도움 없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일입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그 흔한 입덧도 한 번 안 했는데 둘째는 좀 다르더군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부터 입덧을 시작하더니 몸 여기저기가 다 고장난 것처럼 영 좋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육아휴직이 끝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있었는데 첫째도 돌보면서 일을 하려니 여러모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신까지 했으니 제 몸이 감당을 못했어요. 결국은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신고를 해줘서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말이 유산기가 있으니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온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응급실로 왔더라고요. 괜찮아?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육아휴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휴가도 못 내는데 병원에서 유산기도 있다고 하고 쉬어야 한다고 하니까 당신 그냥 일 그만두는 게 어때? 일도 일이지만 몸부터 생각해야지. 남편이 놀라기는 했는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남편 말에 저도 고민됐습니다. 돈을 생각하면 제가 무조건 일해야 하는 상황인데 쓰러지기까지 했으니 뱃속 아이도 걱정되고 큰애까지 친정엄마에게 맡긴 상황이라 이래저래 저도 죄송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면 남편 혼자 버는 걸로 집안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안 그래도 남편 상황을 탐탁지 않아 하시는 친정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고요.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에 그때 남편을 따라온 시아버지께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셨습니다. 아유, 직장을 왜 그만둬? 안 그래도 가게 장사 안 돼서 월급도 못 주게 생겼는데 애미까지 회사 그만두면 너희는 뭐 먹고 살라고? 이제 애가 줄인데 벌어도 더 벌어야지. 시아버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하신 이야기겠지만 굳이 제가 응급실까지 실려온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때마침 연락을 받고 오신 친정부모님께서 놀라서 응급실에 달려오셨다가 시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사돈, 며느리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하셔야겠습니까?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서 시아버지에게 바짝 다가가 언성을 높이셨어요. 장인어른 언제 오셨어요? 경선이 쓰러졌다는 이야기에 많이 놀라셨죠? 저희 아버지가 뭘 몰라서 하신 말씀이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당황한 남편이 나서서 수습해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집에 시집가 고생만 하고 사는 딸이 안쓰러워서 뭐든 도와주려고 하신 친정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댔으니 아버지는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아무리 딸이 없어도 그렇지.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 뭐요? 참, 내가 기가 막혀서. 시아버지는 어이가 없으신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당장 애들 키우려면 누구라도 더 벌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사돈이야말로 그렇게 걱정되시면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시아버지는 뻔뻔해도 너무 뻔뻔했습니다. 본인이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이지 끝까지 우기고 버텼어요. 그만하세요. 병원에서 손 안 떨어서 뭐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시고 다들 돌아가세요. 더 했다가는 병원에서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애써 제가 나섰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된 제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말리는 모습에 속상한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에휴, 내가 못 살아. 김서방, 수아는 우리가 데리고 갈 테니까 당분간 경선이한테 신경 좀 쓰게. 이래서 없는 집에는 시집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유 답답해. 뭐요? 사돈, 말 다 했습니까? 우리가 없기는 뭐가 없다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제가 주말에 수아 데리러 가겠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붙잡으며 친정아버지에게 고개를 연신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는 애써 화를 삭히며 저희 큰애를 데리고 가셨어요. 친정에서 당분간 큰애를 봐줄 테니 제 몸 회복하는 데에만 신경 쓰라고 하셨죠.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 친정과 시댁 양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은 중간에서 곤란할 때가 많았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100일이나 돌잔치도 양가 모이지 않고 각자 따로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나름대로 모여서 감정을 풀어볼까도 했는데 친정아버지는 시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도 더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게 시아버지께서 그 정도로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대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몇 년째 시아버지께서 장사 안 된다고 하도 우는 소리를 해서 그 말을 친정아버지 앞에서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시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걸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 남편이 시아버지 가게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게 차리신다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많이 힘드신가 봐. 김서방까지 직장 그만두고 뛰어들었는데 김서방 월급 줄 돈도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저도 못된 게 친정아버지께 절대 손을 안 벌리려고 해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너무 없다 보니 저도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서 친정에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싶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누가 있겠어요. 비빌 언덕이라고는 친정밖에 없으니 쪽팔려도 이야기는 꺼내봐야죠. 장사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나? 평생 직장 생활만 하는 양반이 갑자기 장사하겠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김서방은 처자식도 있는 사람이 무턱대고 직장까지 그만두면 어쩌자는 거야? 친정아버지는 아무래도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 뭐든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남편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시아버지 일을 돕는다는 걸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김서방 효자인 거 아시잖아요. 본인도 나름 잘해보려고 하는 일인데 예쁘게 좀 봐주세요. 친정아버지가 시아버지를 좋아하시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됐지만 그렇다고 남편까지 미워하시는 건 저도 싫었어요. 내가 지금 김서방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 우리 귀한 딸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지. 아무튼 너 생각해서라도 내가 도와줄 방법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그때까지만 해도 친정아버지께서 도와준다는 말이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다 생각이 있으셨더라고요. 얼마 뒤 시아버지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이게 다 친정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친정아버지께서 투자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기대작이라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주요 배경으로 협찬했더라고요. 덕분에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봐서 식당이 대박났어요. 심지어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우리가 사돈한테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이게 다 장인어른 덕분이라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못해서 우리 가게 앞에 줄을 다 선다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가게 시작할 때 받았던 대출도 2달 만에 다 갚을 정도로 대박이 났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게 다 친정아버지 덕분이라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는 괜히 말을 밉살맞게 하시더라고요. 사돈이 도와준 건 맞는 말이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 우리 가게 음식 맛이 좋으니까 성공한 거야. 시아버지는 고추가도 본인이 잘해서 대박이 난 거라고 말을 꼭 하셨어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광고비도 안 받고 도와주신 거 맞잖아요.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드라마 협찬 아니었으면 손님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지는 않지. 남편은 지난번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 사이에 일도 있다 보니 제 눈치를 슬슬 보느라 애써 말을 좋게 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물 들어올 때 노자 오라고 했어. 이왕 장사 잘 되는 김에 점포 하나 더 내자. 아들, 너도 퇴직금 받은 거 있지? 그거 투자해서 점포 하나 더 내자. 시아버지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지금 운영하는 가게도 내내 적자에다가 시작한 지 2년 만에 힘들게 성공가도에 들어선 건데 지금 가게나 잘 운영할 생각을 안 하고 또 욕심을 내시며 점포를 하나 더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가게는 아예 남편 퇴직금으로 투자해서 맡아서 해보라고 하셨죠. 아이고, 이 사람이 그나마 먹고 살만해지니까 또 일 벌리려고 하지.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이제 본전인 건데 무슨 돈이 있다고 점포를 또 내요. 모르는 소리 안 해. 무조건 차리기만 하면 대박인데 빚을 내서라도 차려야지.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퇴직금이 싫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점포를 하나 더 내자고 우겼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의 반응이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시어머니가 말리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심지어 시아버지의 말에 남편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불안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 시아버지의 말에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지 뭐. 우리 가게 분위기 좋잖아. 못해도 앞으로 2, 3년은 대박 날 텐데 퇴직금 적금 넣어둔 거 빼서 투자하고 바싹 벌면 이익이지. 남편도 결혼하고 처자식이 생겨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전에는 돈 몇 푼에도 덜덜 떨더니만 슬슬 시아버지를 닮아가는 건지 가게 하나 차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걱정돼서 조심스럽게 타이르듯 말했어요. 퇴직금은 나중에 우리 노후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묶어둔 거잖아. 아버님 가게 이제 막 잘 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해보자. 아무래도 너무 아까운데. 우리 그냥 장인어른한테 얘기해서 투자 좀 하시라고 할까? 아버님도 돈 버시고 좋잖아. 남편은 정말 시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했어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지난번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쪽팔려서 더는 아버지한테 돈 이야기 못하니까 당신도 우리 아버지의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 저는 남편이 자존심 상할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점점 변해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시댁 상황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까지 그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가 남편이 욕심도 없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 결혼한 건데 자꾸만 친정에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불편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말 다 했어?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 나랑 우리 집안이 쪽팔린다는 거잖아. 내가 언제 당신이랑 시댁이 쪽팔린다 그랬어. 아빠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하기가 쪽팔린다고 한 거지. 저는 누구보다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우리 집 분위기와 시댁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알고 한 결혼이기에 경제적인 부분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받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분만큼 예민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다 내 잘못이지. 됐어. 다시는 당신 앞에서 돈 이야기 안 꺼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내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더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시아버지 가게 근처에 갈 일이 생겨서 갔다가 점심이나 먹고 가려고 가게에 들렀어요. 그런데 가게 밖으로 젊은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 시아버지랑 남편이 가게 밖까지 나와서 마중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저 자주 놀러 와도 되죠? 아이고 너무 좋죠. 오고 싶을 때 아무 데나 와요. 여보 연락도 없이 가게에 웬일이야? 가게 문 앞에 있던 저를 뒤늦게 발견한 남편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남편의 반응이 이상해서 시아버지에게 밝게 인사하는 여자가 누구인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다음 상황입니다. 시아버지에게 밝게 인사하던 여자가 저를 향해서도 밝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 김 과장님 아내분이시구나. 제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반가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젊은 여자는 남편이 직장 다닐 때 직장 상사라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대표 딸이라는 바로 그 여자요. 저는 이 여자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싶어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여자를 보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의 태도도 태도였지만 저를 향해 밝게 웃어 보이던 여자의 인상이 어딘가 기분 나빴어요. 저에게 친한 척 웃으며 인사를 하긴 했지만 묘하게 저를 경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여자를 차까지 마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아유, 차 좋은가 봐. 저렇게 젊고 예쁜 여자를 놔두고 내 아들 아까워서 어떡한데.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신 이야기인지 예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는 찝찝한 마음에 곧바로 몸을 돌려 시아버지에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뜸 하시는 말이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 대표 딸이라는 여자가 내 아들이 총각인 줄 알고 회사 다니는 내내 좋아했었는데 유부남만 아니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아비로서 좀 아까워야 말이지. 알고 보니 대표 딸이라는 그 여자가 굳이 시아버지 식당까지 찾아와서 밥을 먹더니 같이 회사 다닐 때 제 남편을 좋아했다는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화가 치밀어서 금방이라도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시아버지께서 대놓고 아까워하시는데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님, 아무리 농담이라도 어떻게 며느리인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지금 저 때문에 저 여자 놓쳐서 아깝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아깝다. 너도 직접 보고도 모르겠냐? 애가 얼굴도 이쁘고 싹싹한 게 너보다 훨씬 낫잖아. 거기다가 그 큰 회사 딸이라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아깝지. 순간 저는 억울하고 애통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안 그래도 가게 손님 많아서 바쁘니 얼른 들어와서 일이나 도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 가게 잘 된 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제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당신 지금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어른한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그 재수없는 여자를 배웅하고 돌아온 남편은 제가 시아버지에게 하는 소리만 듣고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말을 듣고 절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 시아버지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저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다가오셨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는 아비 밑에서 컸으니 뭘 배웠겠어? 애초에 어미 너 같은 애랑 우리 아들은 급이 다르다. 난 다른 거 몰라도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댐비는 꼴은 못 보니까 이혼해! 시아버지는 역시나 저에게 남편은 과분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하시며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남편과 이혼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도 그만하라고 저에게 돌아가라고 화를 내고 저는 그대로 쫓겨나듯 식당을 나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서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다짜고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에게 낮에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펑펑 울었어요. 제 말에 벌떡 일어나 난리를 치실 줄 알았던 친정아버지는 생각보다 차분하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애들을 데리고 당분간 친정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저녁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시아버지의 가게가 버젓이 나왔어요. 가게 이름과 직원들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기는 했지만 어느 지점인지가 너무도 명확하게 방송돼서 시아버지의 가게라는 게 만천하에 공개됐어요. 이 가게는 몇 년 전에 유명 드라마에 노출되면서 국내와 해외에서 크게 이슈가 되어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포점포 사장과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건 다반사고 본사에서 개발한 메뉴를 마음대로 바꿔서 판매하는 등 본인들이 개발한 메뉴라며 기존 메뉴가 아닌 메뉴를 더 비싸게 받아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본사에서 김포 매장에게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소송을 경고했습니다. 누가 봐도 시아버지의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방송이었어요. 저는 그 방송을 보자마자 친정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 이 방송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막말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말 한마디 하신 거 가지고 가게까지 망하게 되면 남편도 망하게 되는 건데 이래도 되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서류는 저와 남편의 이혼 서류였어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도 서류를 보냈으니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밉고 싫긴 하지만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께서 말을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한숨을 쉬고는 저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이야기를 하셨죠.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김서방, 아니 그 자식 너무르게 내내 바람 피우고 있었더라. 그 회사 대표 딸인지 뭔지랑 내내 그렇고 그런 더러운 사이였대. 회사 다른 직원들한테 걸려서 회사도 잘린 거래. 그런데도 그년이랑 못 헤어지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더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놀라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사람을 시켜 남편의 뒷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라네요. 대표 딸이 실장으로 오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둘이 바람을 피우다가 회사 임원에게 들켜서 회사를 잘린 거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서 조치했으니까 너는 네 마음이나 잘 추스르면서 애들 잘 키울 생각이나 해. 앞으로는 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시댁이고 뭐고 남편이 절 철저하게 몇 년 동안 속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다행히 저에게 친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방송 이후 시아버지의 가게는 쫄딱 망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점포까지 내려고 준비하다가 어그러져서 빚더미에 앉게 생겼나 보더라고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증거란 증거는 다 모아둔 상태라 제가 이기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문제는 남편이 매일 저에게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한테 내가 죽을 죄 지은 거 알아. 근데 제발 애들은 좀 보게 해줘.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는 절대 남편에게 애들은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라 소송 중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애들만은 제발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인지 남편 말대로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제가 밉다고 해서 천륜을 끊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아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시골이라 유유자적하게 집에서 남편과 조그만 텃밭을 키우고 있어요. 마당에 있는 조그만 텃밭인데 상추랑 방울토마토 그리고 깻잎 같은 키우기 쉬운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농사도 손이 꽤 가더라고요. 이걸 보면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농사짓다 가셨거든요. 오늘 제보할 사연은 바로 우리 시댁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물론 시부모님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보하려고 쭉 제 인생을 돌아보니 진짜 파란만장했더라고요. 그럼 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워낙 작은 동네라 건너 다 아는 사이였죠. 저 때는 대부분 외동이 아니라 자식을 적어도 셋은 낳던 때였는데 우리 집은 특이하게 저 하나 외동이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심할 때였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를 없는 형편인데도 공주처럼 키우셨어요. 우리 공주 아빠가 시장에서 도넛을 사왔어. 이거 먹고 공부해. 이따가 아빠랑 엄마 새벽 시장 가야 하니까 일어나서 혼자 준비하고 학교 다녀와. 혼자 할 수 있지? 아빠,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당연히 혼자 일어나서 준비할 수 있지.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랑 아빠는 내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와. 비록 부자는 아니었어도 우리 집은 화목한 집이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과일 도매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새벽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외동딸이라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제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엄마랑 아빠는 새벽 시장에 둘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자고 있던 저를 옆집 순애 아줌마가 깨우셨습니다. 주미야, 일어나. 어떡하니? 이걸 어째? 주미야, 일어나. 너희 부모님 교통사고 당했어. 어떡하니? 아이고. 바로 옆집에 살던 순애 아줌마는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저는 순애 아줌마의 첫째 아들인 성철이 오빠를 짝사랑했는데 그걸 알고 몰래 저를 집으로 불러주기까지 하셨답니다. 우리 부모님과 옆집 순애 아줌마와 호철이 아저씨랑 넷이서 아주 친하셨거든요. 마당에서 서로 고기도 구워 먹고 서로 미래의 사돈이 되자고 할 정도였죠. 아무튼 그렇게 순애 아줌마가 저를 급하게 깨워서 정신없이 호철이 아저씨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빠! 엄마! 어떡해.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엄마, 안 돼! 아빠! 나 두고 가지 마! 안 돼! 아이고, 이걸 어째. 우리가 주미 책임질 테니까 이제 편안히 눈 감아. 우리가 책임질게. 주미야, 보내주자. 엄마랑 아빠 너무 고통스러워하셔. 너 오니까 그래도 안심이 됐나 봐. 보내주자. 엄마와 아빠는 제가 올 때까지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러다 저를 확인하고 마치 약속을 원하는 듯 순애 아줌마와 호철이 아저씨를 쳐다보셨죠. 그 마음이 통했는지 순애 아줌마는 나서서 저를 책임진다고 하셨고 그 소리를 듣고 두 분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뒤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순간에 고아가 된 저를 순애 아줌마가 아주 열심히 챙겨주셨습니다. 친척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분이셨습니다. 주미야, 학교 끝나고 아줌마네 집으로 와. 알겠지? 저녁에 갈비찜 먹을 거니까 꼭 와서 먹어. 그리고 너 학생회비 이걸로 내. 못 먹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 알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천사 같았던 순애 아줌마는 저를 딸처럼 예뻐하셨어요. 마치 순애 아줌마의 자식들은 무려 4형제였답니다. 4명이 다 남자라 순애 아줌마는 딸 하나 입양했다 생각하고 저를 키워주셨죠. 그렇다고 순애 아줌마의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 같이 가난했던 시절이라 없는 형편인데 저를 먹여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도 옆집에서 살다 보니 저는 제가 짝사랑했던 성철 오빠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오빠와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챙기더니 결국 며느리가 됐네. 축하해. 주미, 너도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 또 없어. 아유, 그나저나 진짜 하늘에 있는 주미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아이고, 우리가 더 좋아하고 주미가 복덩이지. 우리 주미 없었으면 나 평생 딸 못 키워보고 죽을 뻔했잖아. 내 평생의 소원이 딸이었는데 얼마나 다행이야. 순애 아줌마, 즉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우리 시대에는 시집살이를 안 당한 사람을 찾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집살이가 아니라 오히려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바로 옆집인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원래 우리 집은 부모님이 자꾸 떠올라서 힘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4형제라 북적거리는 시댁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남편이 장남이고 밑으로 시동생이 3명이 있었는데 무려 막내 도련님은 그때 겨우 3살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도련님, 간식 먹게 이리 오세요. 형수님이 사과 깎아왔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잘 먹는 거 보니까 예뻐 죽겠어. 예, 주미야. 무슨 도련님이야. 그냥 이름 불러. 물론 너희는 그렇다고 형수님한테 누나라고 하면 안 돼. 그래, 어차피 어릴 때부터 다 알던 사이인데 이제야 도련님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다. 우리 주미가 결혼해서 집에 오니까 분위기도 확 살고 너무 좋아. 집안 분위기가 사내 놈들만 득실거리다가 이제 봄이 온 것 같아. 주미가 혼자 집안일 다 하느라 미안해 죽겠어요. 안 그래도 미안한데 애들 학교 숙제도 봐주고 밥도 먹이고 시집 와서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니야. 여보, 나는 괜찮아.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나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사실 나 어제 여보 몰래 어머님이 바나나도 주셨어. 아, 이거 어머님이 비밀이랬는데. 어머, 주미야, 그거 내가 비밀이랬잖아. 얘는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아이고, 내가 어렵게 구한 바나나였는데 우리 주미 혼자 힘들게 고생하는 거 알고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몰래 줬어. 뭐라고요? 엄마, 내가 친자식인 건 알죠? 가만 보면 우리 엄마는 자식들보다 주미를 더 챙겨. 뭐 아무래도 저는 보기 좋아요. 시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식이 많아서 먹는 입이 많으니 가난했다고 하는 게 맞았죠. 그런 시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일은 제가 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시부모님이 나가시면 청소와 빨래부터 설거지를 혼자 다 했죠. 그리고 중간에 시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막내 도련님을 돌봤습니다. 그 집 막내 아들은 아예 새댁을 엄마로 알겠다. 형수님 잘 만나서 호강하며 사네. 확실히 며느리 들어오더니 그 집 아들도 얼굴이 폈어. 집에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다르다니까. 시부모님이 워낙 잘 챙겨주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오히려 복받았죠. 부모 없는 사람 걷어주시고. 아이고, 새댁도 정말로 착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시부모라도 싸고 돌지. 옆에서 보면 그렇게 보기가 좋아. 우리 며느리도 새댁 같은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어.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가족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없는 형편에 사랑 하나로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미성년자 때 부모님을 한 번에 잃고 외로움과 상실감에 사로잡혔던 저를 구해준 것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은 몇 년 뒤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이고 숨참. 혹시 지성이 못 보셨어요? 얘가 어디 갔지? 잠시 빨래하고 왔더니 사라졌어요. 미치겠다. 시장에 갔으려나? 주미야, 지성이 여기 있어. 아까 내가 밭일하러 가는데 그걸 따라왔더라고. 한참 찾았지? 안 그래도 지금 데리고 집에 가려고 했어. 에? 여기 있었어요? 지성아, 엄마가 할머니 괴롭히지 말고 마당에서 삼촌하고 놀고 있으라고 했잖아. 왜 또 할머니 따라가서 괴롭히고 있어? 아우, 얘는 나는 괜찮아. 우리 손자가 무슨 할미를 괴롭혀. 나는 지성이 업어주는 거 하나도 안 힘들다. 오히려 예뻐 죽겠어. 엄마 닮아서 얘 얼굴도 예쁘고 애교도 많고. 저는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시부모님은 첫 손자까지 아들이라 저를 더 예뻐하셨습니다. 확실히 딸이 귀한 집이었어요. 아무튼 아들은 삼촌들이 많아 하루도 심심한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막내 시동생을 기저귀도 갈고 직접 업고 시장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둘째, 셋째 도련님도 제가 학교에 데려다주고 심지어 학부모 회의도 참석했었어요. 그런 희생에 보답하듯 도련님들은 우리 아들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지성아, 삼촌이랑 개울가에 가서 물고기 잡을까?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삼촌들이랑 놀러 가자. 형수님, 우리 지성이랑 놀다가 저녁 먹기 전에 들어올게요. 그러면 나야 너무 고맙지. 다들 몸조심히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놀다 와. 특히 지성이도 그렇지만 막내 도련님도 잘 챙기는 거 잊지 말고. 제가 아들을 낳고 시댁의 분위기는 더 좋아졌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저는 또 임신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둘째도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목하게 둘째까지 낳고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우리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 때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곧 명절이라 시장에서 잔뜩 재료를 사서 집에 와서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 주민 아저씨가 달려서 들어오셨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저씨가 하는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요리하다 그대로 밭으로 달려갔어요. 주미야, 너희 시어머니 지금 쓰러지셨다. 얼른 빨리 와서 이 트럭 타. 지금 병원으로 가자. 시간이 없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들들을 챙길 정신도 없이 그대로 트럭을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에요. 건강이 안 좋으신데 이제 밭일은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일하면 또 쓰러지시고 그러면 진짜 그때는 위험해요. 집에서 많이 돌봐주세요. 평생 밭일을 하셨던 시어머니는 몸이 성한 곳이 없으셨어요. 관절도 아프셔서 매일 파스를 붙이고 일하셨거든요. 또 위장도 안 좋으셔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뇌까지 아파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파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병원에서 어머니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한 거 잊으셨어요? 그러지 말고 소파에 앉아 계세요. 주미, 네가 혼자 집안일 하는 거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집에서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미안해서 어떡하니? 뭐가 미안하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건강한 게 저한테 오히려 제일 좋아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집안 식구들의 반대로 농사를 그만하고 집에 있게 되었는데 자꾸 집안일을 하고 식구들을 챙기셨어요. 몸이 아픈데도 폐를 끼치는 것이 싫다며 계속해서 저를 도우셨죠. 그런 어머님을 보며 오히려 가슴이 아팠던 저는 일부러 제가 더 고생해서 식구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길 원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뜻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좀 늦게까지 주무셨네요. 날이 좋은데 아침 드시고 저랑 요 앞에 산책 가요. 어제 보니까 어머님이 좋아하는 개나리도 잔뜩 폈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은 마치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셨어요. 온화하신 성품처럼 평소와 다른 것 없이 그대로 돌아가신 모습에 참 어머님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시동생들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어요. 슬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미야, 괜찮다. 괜찮아. 남은 가족끼리 행복하게 서로도 의지하며 살자. 괜찮다. 아내도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거야. 사돈하고 같이 우리 주미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응원할 거야. 현실이 믿기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효도 좀 하려고 하니까 어머님!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는 한동안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아내를 잃은 시아버지가 저를 위로할 정도였죠. 그러다 문득 이렇게 제가 힘들어하면 하늘에서 누구보다 어머님이 슬퍼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식구들을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철아, 이거 도시락 가져가. 그리고 이따 학교 끝나고 동철이랑 지성이 데리고 아버님 밭일 도와드리고 오는 거 잊지 마. 나는 민철이 데리고 병원에 다녀와야 하니까 애들 밥 먹이는 것도 부탁해. 네, 알겠어요. 아, 형수님, 그리고 아까 형이 내일 저녁에 월급 받았다고 삼겹살 먹자고 하고 나갔어요. 형수님한테 꼭 전해드리래요. 뭐? 알겠어. 그럼 이따 집에 오기 전에 시장도 들려야겠다. 알려줘서 고마워. 이따 애들 잘 챙겨줘. 민성아, 엄마랑 어린이집 가자. 워낙 식구가 많아 우울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둘째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여자였던 저는 동서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새로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동서가 인사 온다고 할 때 정성껏 음식도 준비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집에 잔치하는 거냐고 물을 정도였죠. 와, 이게 다 뭐예요? 사실 시댁이 시골이라 저희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제가 워낙 서울에서 태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시집살이 걱정은 없겠다 싶었죠. 우리 어머님이 계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거예요. 다정하고 현명한 분이라 동서가 더 적응도 잘했을 텐데. 우리 어머님은 시집살이 같은 거 전혀 하실 분이 아니세요. 아무튼 제가 부족하지만 많이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둘째 동서는 서울 토박이었어요. 둘째 도련님이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동기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둘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살 예정이었습니다. 윤철의 결혼 자금으로 돈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워낙 하루 먹고 하루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다.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주변에 부탁했는데 다들 힘들게 살아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버님, 제가 비상금으로 모은 돈이에요. 이거 적금 해약해서 신혼집 마련해 주는 걸로 해요. 시집 와서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았어요. 어차피 우리 애들 결혼하려면 멀었으니까 제가 또 모으면 돼요. 서울살이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 당신 내가 용돈하라고 준 돈 다 이렇게 모았던 거야? 아, 나 진짜 너무 감동이야. 세상에. 주미야, 네가 그렇게 돈을 모은 것은 너무 기특한데 어떻게 그 돈을 쓰겠어? 괜찮아, 넣어둬라. 우리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비상금으로 남겨두자. 아니에요. 윤철이 결혼하면서 아예 돈을 안 들고 가면 처가에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래도 남자가 집은 해가야죠. 또 그쪽 집안이 서울 사람들이라 우리보다 훨씬 잘 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이 기죽는 거 저 절대 못 봐요. 주미야, 너한테는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이 은혜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갚고 죽을게. 아버님이 평생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걸요? 갚지 않으셔도 돼요.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잖아요. 좋게 좋게 생각해요. 저는 평생 남편과 시부모님이 조금씩 주었던 돈을 모아놓은 통장을 둘째 도련님 결혼할 때 쓰게 되었어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게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실제로 또 제가 대놓고 말은 안 했어도 둘째 동서가 우리 시댁이 가난한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 앞에서 티를 내지는 않았는데 저와 둘이 있으면 자꾸 흉을 보고는 했습니다. 형님도 원래 여기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적응 잘하셨나 보다. 저는 좀 곱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조금 낯설긴 해요. 사실 이런 화장실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보면 되게 슬퍼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람들도 다 심성이 착하고 좋아. 동서는 서울에서만 자라서 낯설 수도 있지만 공기도 좋고 직접 농사 지은 걸로 음식도 해먹을 수 있어. 어디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런가요? 어쩐지 남편이 서울 와서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순박한 모습이 좋긴 했는데 사람이 좀 뭐라 할까요?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심지어 둘째 시동생을 제 앞에서 장난식으로 흉까지 보는데 마냥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유독 시댁 식구들과 친하기도 했고 또 서로 힘들 때 의지했던 사이라 팔이 안으로 굽게 되었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동서와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생활하니 동서 얼굴을 보는 일이 많지는 않았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사건이 터진 것은 바로 셋째 시동생의 결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아니, 속도 위반이 말이 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 제일 조용하던 셋째가 여자 임신해서 결혼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잠도 못 자겠어. 게다가 그 여자는 직업도 없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뭐 제대로 일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속 터져. 심지어 아이가 벌써 7개월. 우리가 알면 지우라고 할 것 같으니까 숨긴 것 같아. 어쩌겠어. 결혼시켜야지. 그런데 신혼집을 마련할 돈은 없는데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지? 그래야지. 윤철이가 결혼해서 나갔으니 방은 있는데 우리 애들하고 동철이가 방을 같이 쓰게 하고. 아이고 머리야. 민철이 쟤도 대학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는데 걱정이다. 아버님도 어제부터 자리에 누워서 아무 말씀 없으셔.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내가 모은 돈도 윤철이 결혼할 때 써서 어쩔 수 없네. 일단 같이 살아야지. 동서될 사람이 친정하고 영 끊었다며. 형제 중에 제일 조용했던 셋째 도련님이 무려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머리가 아파 드러 누우셨죠. 시댁의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심지어 작은 동서는 친정하고 연을 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서, 화장실 쓰고 나면 휴지가 항상 바닥에 머리카락이 많더라고.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머리카락만 조금 치워줄 수 있을까? 저 임신해서 몸 무거운데 지금 머리카락까지 치우라는 거예요? 이러다 저랑 아이한테 무슨 이상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시려고요? 지금 시어머니 없다고 저한테 대신 시집살이 시키는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보기 좀 그래서 그랬어. 그래도 같이 사는 집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내가 요리나 청소, 빨래는 혼자 하니까 동서도 어느 정도는 해줬으면 했던 거야.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아기 낳으면 알아서 잘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셋째 동서는 정말 집안일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사는 집인데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저도 그렇고 남편과 시아버지도 불편해했죠. 그래도 저 때는 임신 상태라 식구들은 불만이 있어도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동서는 더욱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니,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자기 노비처럼 부리기 시작했죠. 도련님, 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사다 주세요. 저번에 보니까 과자 고르는 센스가 별로 없던데 아예 제가 정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기 기저귀도 떨어졌는데 부탁해요. 동서, 동철이 학생이라 공부하기 바쁘잖아. 차라리 동서 남편 시키는 거 어때? 우리 남편은 돈 버느라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형님이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아이 돌봐야 해서 움직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이가 신생아라 밖에 나가는 건 아직 조심스러워요. 괜히 나갔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떡해요?
아기 이제 50일 지나서 밖에 나가도 괜찮아. 그리고 동서도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게 오히려 도움될걸? 내가 2명이나 낳아서 아는데 너무 누워만 있어도 좋지 않더라고. 형님, 지금 저한테 집안일 하라고 눈치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친정 없어서 서러운데 형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시집살이 하는 거 속상해요. 저는 형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왜 맨날 눈치를 주세요? 어? 눈치 주는 게 아니고. 알겠어. 동서 마음 편한 대로 해. 셋째 동서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 동서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어 아예 상대하기 싫은 지경까지 갔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시어머니처럼 마냥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동서와 거리를 두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렇게 동서들과 거리를 두니 저를 빼고 둘이 친해졌어요. 동서, 이거 요즘 유행하는 화장품이야. 서울에서 유명한데 여긴 아직 없지? 혹시 몰라서 내가 사왔어. 나도 이미 써봤는데 되게 효과가 좋더라. 선물로 줄 테니까 써봐. 어머, 웬일이야. 형님, 고마워요. 여긴 시골이라 있는 게 없잖아요. 형님이 이렇게 올 때마다 저는 매번 받기만 하고 감사해요. 명절 때만 둘째 동서는 내려왔는데 그럴 때마다 셋째 동서와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그냥 해탈했습니다. 굳이 저기에 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둘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니 동서들은 보란듯이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뒷담도 직접 듣게 되었어요. 듣는데 손이 떨려서 겨우 심호흡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안 계시다길래 저는 처음에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큰형님이 작은 시어머니 같아요. 저도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데 큰형님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눈치 보기 바쁘다니까요. 나도 처음 결혼했을 때 되게 놀랐어. 여기는 무슨 형님 말이 곧 법이더라? 심지어 남편도 어찌나 형님 편을 들던지 신혼 초에 나 이혼할 뻔했잖아. 작은 시어머니 그 말이 딱이다. 너무 웃겨. 동서랑은 말이 통해서 좋아. 내가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는데. 저 때 뒷담화를 듣고 앞에 나서려다 참았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참고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사건이 또 터지게 되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무려 위암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말기는 아니고 초기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검사도 받아야 했고 항암치료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살던 곳이 시골이라 시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가야 했죠. 우리 부모님을 한 번에 잃고 시어머니까지 잃으니 저는 시아버지를 절대 병으로 세상을 빨리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병원에 가는 날과 큰아들의 졸업식에 겹쳤어요. 동서, 아버님 터미널에 데리러 가서 병원만 모시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버스만 태워주면 돼. 어렵지 않고 이번 검사는 빨리 끝나서 동서가 시간만 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머, 형님, 저 바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부탁하시면 안 돼요. 시골에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졸업식이야 뭐 요즘은 안 가도 되지 않나? 동서, 내가 진짜 이제껏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무한다. 동서가 사는 그 신혼집도 내가 모은 돈으로 들어간 거야. 동서도 받을 만큼 받아놓고 아픈 시아버지 모른 척하는 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 눈치 주는 거예요? 너 돈 받았으니까 돈 갚아라 이거잖아요 지금.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형님까지 왜 이러세요? 그리고 돈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누가 보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사준 줄 알겠어요. 동서! 말이 심해. 그냥 아예 시댁에서 지원이 없던 것은 아니니까 인간의 도리를 하라는 거잖아. 내가 시아버지 모시고 가면서 동서한테 언제 이렇게 부탁한 적 있어? 병원에 모시고 가기 좋은 위치여도 한 번도 동서한테 연락한 적 없잖아. 그리고 아버님 병원비도 나랑 남편이 다 부담하고 있는데 어쩜 동서들은 그렇게 예의가 없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전화로 쏘아부었어요. 제가 거실에서 통화로 둘째 동서에게 화를 내는 것을 듣고 셋째 동서가 슬며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화를 내느라 목소리가 워낙 커서 다 들었을 거예요. 둘째 동서에게 할 말을 다 하고 끊으니 셋째 동서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형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 지금 우리 아기 낮잠 자는데 형님 목소리 때문에 깼어요. 큰일 생기신 거예요?
동서도 진짜 너무한다. 아버님 아프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한 번을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고 말을 안 해? 그럼 집에서 집안일이라도 열심히 하던가. 혼자 사는 집 아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 거야? 어머, 왜 갑자기 저한테 화풀이 하세요? 저는 지금 가만히 있다 방에서 나왔는데 왜 형님 화난 걸 저한테 푸세요?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형님이 워낙 아버님하고 더 친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싶었죠. 갑자기가 아니고 그동안 참은 거야. 둘째 동서도 그렇고 아버님한테 살갑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잖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나만 나서고 내가 다 챙기고.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형님이 워낙 매번 나서서 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다음엔 제가 아버님 모시고 서울 다녀올게요. 됐죠? 제가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저한테 그렇게 화내시는 거예요? 참고 참았던 제가 화를 내자 셋째 동서는 본인이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순서가 되었을 때 정말 셋째 동서에게 아버님을 맡겼어요. 내심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그날 밤에 저를 따로 부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미야, 앞으로 나 혼자 다닐게. 주미 그동안 고생했다. 셋째 며느리랑 같이 갔는데 계속 옆에서 뭐라 하니까 내가 눈치가 보여. 네 험담도 그렇게 하더라. 아휴, 내가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 길도 외웠으니 이제 진짜 혼자 다닐 수 있어.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괜히 동서들과 기싸움을 하다 시아버지를 불편하게 한 것 같아 죄송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서들과 저는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거리를 두니 둘은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죠. 동서, 서울 오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리고 지수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자. 우리 집에서 되게 가깝거든. 온 김에 서울 구경도 하고 좋잖아? 애들한테도 큰 물을 보여줘야 나중에 도움돼. 어머, 형님 진짜요? 저야 그럼 너무 감사하죠. 웬일이야. 지수가 안 그래도 맨날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그럼 우리 날짜 잡을까요? 세상에. 일부러 제 앞에서 저렇게 소외시키며 대화해도 저는 최대한 무시했어요. 괜히 저기에 끼면 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고 하죠. 인생이 고난만 가득한 것은 아니잖아요. 축하합니다. 며느리님이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이렇게 완치하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어르신, 이제 고생 끝입니다. 서울까지 지방에서 오느라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텐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야, 네가 제일 고생 많았다. 나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했어. 내가 너한테는 진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웬일이야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이제 걱정 없이 꽃길만 걷도록 해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크게 아프고 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 하늘로 간 아내를 뒤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마침 보험금도 많이 있으니 이걸로 우리 가족끼리 단합해서 여행을 가는 거 어떠니? 내가 내륙 시골에 살아서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제주도를 죽기 전에 몸이 이렇게 멀쩡할 때 가보고 싶구나. 제주도요? 아버님, 저도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제가 남편에게 말해서 추진해 볼게요. 다들 시간 맞추기가 힘들 텐데 그래도 아버님 완쾌 기념으로 시간을 어떻게든 내야죠. 시아버지가 드디어 암을 완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가길 원하셨습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 남편이 나서서 동생들에게 시간을 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비행기를 탈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두려움이 가득했죠. 심지어 비행기를 탈 생각을 하니 악몽까지 꾸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제 상태가 걱정된다고 하며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유, 우리 주미가 비행기가 무섭다면 당연히 배를 타고 가야지. 주미야, 너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결정해라. 이번 여행은 우리 주미의 의견이 최우선이야.
그동안 나 데리고 서울까지 왕복하느라 고생했어. 시아버지는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했고 결국 우리의 가족여행은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생각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배를 타고 갈 생각을 하니 저도 여행의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20살에 시집와서 한평생을 시댁에서 살며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미야, 그렇게 신나? 나 자기가 그렇게 신이 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당신 요즘 얼굴이 말 그대로 폈어. 당신 기뻐하는 거 보면 내가 왜 더 빨리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싶어.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열심히 다니자. 알겠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냥 우리 마을이나 서울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간다는 게 너무 행복해.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거잖아. 이번 기회에 동서들하고 친해지려고. 내가 연장자니까 먼저 다가갈 거야. 미워도 같은 가족이니까. 뭐? 그 생각까지 한 거야? 그래,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 서로 잘 지내면 좋잖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니 내가 다 기쁘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동서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남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자세히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티가 났겠죠. 그동안 시아버지 병간호를 하느라 가족들끼리 교류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 여행을 빌미로 서로 속 터놓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여행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행을 가기 전날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배에 타서 저는 멀미가 심해 멀미약을 먹고 잠깐 잠들었다 깨니 남편도 자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를 보니까 시아버지도 자고 계시길래 밖으로 잠깐 나갔습니다. 동서들이 의외로 깨어있길래 다가가려 했는데 둘은 저를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싸운 이후로 아직 어색함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혼자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바다를 보니까 시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주미야, 나는 살면서 바다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바다를 보는 게 내 꿈이었어. 꿈이 참 소박하지? 다음 생에는 바다 앞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시어머니가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들고 괜히 마음이 짠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셨으면 동서들하고 틀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았죠.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나고 바다를 보며 사색에 잠겨 있었는데 등 뒤에서 동서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시하려고 했는데 아예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크게 말해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주변에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 제주도를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 게 말이 돼? 심지어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나한테 배 타고 가는 거 맞냐고 계속 물어보더라. 우리 애들은 비행기 탄다고 신났다가 실망해서 난리가 아니었어. 이게 다 짠순이 큰형님 덕분이죠. 뭐 비행기 공포증? 아니, 비행기를 타봤어야 공포증이 있는지 알죠. 딱 봐도 그냥 비행기로 가면 더 비싸니까 배를 타고 가자고 한 거잖아요. 아휴,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부자 되려나 봐요. 하여간 혼자 착한 척은 다 해. 너무 얄밉지 않아? 본인만 정의롭고 생각 많고 착한 며느리고 우리는 그냥 철없는 며느리잖아. 아까도 시아버지가 싸고 도는 거 봤지? 멀미약 먹었냐고 손 꼭 붙잡고 물어보더라. 아휴. 대놓고 저를 욕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남편에게 제가 다가가겠다고 말한 상태였는데 동서들은 그런 저를 들으라는 듯 욕하니 속상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은 더 충격이었어요. 아휴, 지금 술을 마셔서 그런가? 왜 평소보다 훨씬 얄밉죠? 그리고 우리 남편도 큰형님 말에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집에서도 무슨 자기 엄마인 것처럼 대하고. 나도 저번에 남편하고 싸웠잖아. 우리는 평소에는 사이가 진짜 좋거든? 근데 꼭 형님 얘기가 나오면 싸워. 우리 남편도 형님 말이라면 무슨 법처럼 따르잖아.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너무 얄미워요. 큰형님 여기서 밀어버리면 좋겠죠? 농담이에요. 농담이야? 난 아닌데? 나는 진지하게 알아들었는데? 둘이 무려 저를 바다에 밀어버린다고 깔깔거리는 모습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저런 사람인들인 줄도 모르고 저는 지금이라도 어긋난 관계를 돌리려고 했던 거죠. 순간 이제껏 제가 시댁에 희생했던 게 물거품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마침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던 중이기도 했고요. 동서들, 진짜 너무한다. 내가 다가가려고 해도 틈을 전혀 주지 않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는 그냥 동서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던 건데 내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거구나. 어머, 형님, 다 들으셨어요? 저번부터 되게 몰래 잘 들으시네. 아니, 제주도 가는데 배 타고 가면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형님이 이번 여행 일정도 다 짰다고 들었어요. 이 집안은 다 형님 위주로 돌아가는 거 이제 지쳐요. 동서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순간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심성의 시어머니가 그리워졌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계셨다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생각이 들자 그동안 동서들에게 당했던 게 속에서 올라오며 저도 충동적으로 배의 난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걸로 우리 협박하려고요? 진짜 뛰어들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어머! 어떡해! 저는 둘째 동서가 진짜 바다로 뛸 거냐는 소리에 그만 참지 못하고 그대로 뛰어들었어요. 홧김에 그런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동서들의 비명이 마지막으로 귀에 들렸고 차가운 바닷물을 느꼈어요. 속으로 시어머니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게 된다면 시어머니와 같이 있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주미야! 기다려! 주미야!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저를 구하러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수영도 못하는 양반이 저를 위해 구하려고 왔던 거죠. 그리고 곧바로 배에 있던 구조요원이 우리를 발견해서 건져 올렸습니다. 주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바다로 뛰어든 거야? 실수로 빠진 거니? 위험하니까 난간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님, 저 이제 살기 싫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우리 아내가 그립기는 마찬가지란다. 그래도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했잖니.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병인도 낫고 행복하게 여행 가는데 뭐가 문제니? 동서들이요. 저도 이제 못 참아요. 그동안 제가 동서들이 아무리 둘이 편먹고 저를 따돌렸어도 참았는데 저를 밀어버린다길래?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어머님을 제 발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재수씨, 그게 진짜예요? 우리 아내를 바다로 밀어버린다고 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을 좀 해봐요. 아니, 그게 동서가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동서 말해봐. 아까 형님한테 동서가 밀어버린다고 했잖아. 어머, 무슨 형님은 제 탓을 하세요? 오히려 형님이 매번 큰형님 욕하고 그러셨잖아요. 아까도 가만히 있는 저 불러내서 큰형님 욕하셨으면서. 도대체 왜 형수님을 못 잡아고 안달이야? 우리 형제들한테 형수님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평생 우리 집안을 위해 노력한 분인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래, 아니, 도대체 큰형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밀어버린다고 해? 나는 원수한테도 그런 말은 못해. 제 편을 드는 식구들을 보니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 시작했죠. 특히 시아버지 병간호에 관해 말하니 형제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그게 진짜야? 우리 아버지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단칼에 거절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내가 그동안 월급 받아서 처가에 가져다 준 게 얼만데? 이럴 거면 이혼해. 나도 소름 돋아서 같이 못 살겠어.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 시동생들은 당연히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바로 시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주미에게 할 말이 없구나. 주미야, 제주도에 가서 정식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말한다. 내 암보험금과 몰래 숨겼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마. 지정 승인으로 유서를 작성할 거야. 주미 아니면 받을 수 없게 하겠어. 그 말에 동서들은 표정이 단번에 일그러졌어요. 그 뒤로 제주도에 가서 여행할 기분이 아니라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모여 얘기하는데 저는 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시동생들은 화가 나서 진짜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형님 욕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 이혼하면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친정도 없어서 기댈 곳이 없어요. 죄송해요. 동서들은 이혼 위기에 처하자 저를 찾아와 빌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주미 앞에 평생 얼굴도 보이지 마! 시아버지가 그런 동서들을 내쫓아 주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 실제로 동서들은 서방님들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셋째 동서는 저와 같이 살았잖아요. 끝까지 못 나간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보기 싫은 사람들과 완전히 교류가 끊기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시아버지가 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저와 오래오래 살길 바라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연을 제보하며 통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처럼 여러분도 들으시며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